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어디에 살 것인지, 에너지 혁명부터 우주 여행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줄 12가지 기술과 함께합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사이언스 토크쇼 미래설계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래 식량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약 80억 명, 2050년에는 100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와 온실 효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간이 섭취해야 할 동물성 단백질은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여러분께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 곤충, 그리고 세포 배양육. 이 두 가지 기술 중 미래 식량을 책임질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 두 분이죠. 수석설계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아, 박기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식량은 끼륵끼륵 귀뚜라미부터 다양한 식용곤충이다. 한국의 팝으로 최윤상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미래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최윤상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포 배양육 선진 국가인 네덜란드 유학파 출신. 수학엔 정석이 있다면 세포 배양육에는 나 최정석이 있다. 세포 배양육의 정석, 세포 배양육의 스탠다드. 우리 최정석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무래도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조금은 좀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궁금한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게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고기를 못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박사님? 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오, 예,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예. 사람한테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근본인데 나중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빈부격차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단백질 섭취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환경오염적인 문제나 윤리 문제, 도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일단은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뭐 저출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난리인데, 이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나 보네요. 계속적으로 뭐 1초 단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시대이지만은 세계적으로는 뭐 아시아 국가라든지 인도, 중국,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동물성 식품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럼 우리 지구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미래학자라든지 뭐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성공의 상징은 뭐죠, 박사님? 술과 고기죠.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전쟁의 승리에도 그렇고 예. 지금 성공을 해도 그렇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죠? 술과 예. 고기죠.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오늘 끝나고 뭐 김치하고 술 먹을래, 고기하고 술 먹을래, 그러면 고기하고 먹는다 그래요. 아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예. 예, 조금 농담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개발도상국들의 그 성장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에 그런 일이 꼭 닥친다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일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참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고 아마 다들 보셨죠? 네. 예.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나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일단 거의 꼬리칸 쪽에 이렇게 그
단백질 바라고 했던 네. 그 발을 만드는 장면에서 이제 딱 뚜껑이 딱 열렸는데 거기 막 진짜 온갖 곤충들이 쫙.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곤충을 우리가 미래에는 먹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식용곤충이 유엔에서도 인정한 그런 미래 식량난의 해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은상 박사님께 한번 이 식용곤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용곤충은 곤충의 수십만 종 중에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곤충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총 10가지의 식용곤충이 인정되어 10가지가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엔에서 이제 미니 가축이라고 해서 가축들을 대용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여겨져서 2013년도에 유엔에서 미니 가축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식용곤충이 아니라 미니 가축이라고 예,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물 안에 가축범주 안에 식용곤충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기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곤충은 몇 주 안에 기르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기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한 국가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일반 소고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물을 활용하더라도 기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도축 문제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곤충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한 40에서 70%까지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지방 함량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축산물의 지방과 비교했을 때 지방 함량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타민과 무기질도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는 식품의 근본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용곤충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체 단백질 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and edible insects are a solution right now. C'est-à-dire qu'il n'y a pas de goût résiduel. Je peux l'associer dans mon palais, mon mémoire gustative à trouver le goût de noisette. Donc, on trouve question gustative avec. 그렇군요. 저희가 진짜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 박사님 좀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왜 그러시죠?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식용곤충, 배양육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여서 해왔겠죠. 이제 그걸 이겨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시도로서 이제 곤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아마 의미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유엔이 미니 가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에 참 공감이 되는데 이 곤충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거저리 무슨 번데기 이런 표현들이 참 아직은 먹는 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쪽에 의존을 해야 된다면 인식부터 해서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새코미도 있고 튼튼이, 고소미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박기범 박사님께서 아무래도 유독 좀 더 조금 낯설어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구워 먹고 이런 세대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세대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번데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번데기도 못 드셔요? 네네. 근데 거기 앉아 계시네요. 공교롭게도.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박사님께서 박기범 박사님을 설득을 해주신다면 아마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을 설득하시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예,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당장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극복해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포 배양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다 이게 고기를 만든다고요?
아니,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면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호주산, 미국산, 뭐 이렇게. 실험실산.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충남대산, 뭐 어디 회사산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일단은 세포 배양육이 뭔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실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가축에서부터 왔고 그 가축의 살을 우리가 고기로 활용하는 건데 그 가축의 살에는 그 줄기세포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줄기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안에서 그 줄기세포를 많이 배양시켜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산삼 배양근처럼 키우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세포를 넣으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무한히 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포는 이제 이렇게 세포가 많아지면 근육이 되는 세포예요. 우리가 고기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 근육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육식품이라고도 하는데 실험실에서 커다란 배양기, 이제 영어로 바이오리액터라고 해요. 그 안에서 세포를 무한히 증식시키고 그리고 근육으로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가공 기술을 활용해서 햄버거 패티도 만들고 미트볼도 만들고 그리고 뭐 소시지 뭐 그런 가공 제품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먼 미래에는 네. 우리 소고기의 안심이라든지 예, 뭐 삼겹살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굉장히 리얼하시네요. 예. 이런 것들도 모사해서 구현할 수 있는 식품 생산 기술의 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3년에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 교수님께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햄버거 패티를 실제 제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2013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세계 최초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국내 그리고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이 세포 배양육 연구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고 This one patty cost over $325,000 to make. Close to meat. It's not that juicy, but the consistency is perfect. 큰 기업이라든지 그뭐 셀럽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영화 배우들, 그 컴퓨터 회사 그 누구죠? 뭐 빌 빌 게이츠, 게이츠요? 예, 그분하고 본인 연구에 아주 몰두하셨나 보네요. 예. 보통 빌 게이츠는 누구죠? 잘 알아요. 컴퓨터 하시는 분. 긴장했어. 컴퓨터 하시는 빌 게이츠. 예. 그분하고 뭐 이런 분들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곤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알러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양 생물의 뭐 중금속, 뭐 방사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이제 이 세포 배양육에 의해서 커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기를 만들면 비건들도 예. 전혀 거부감 없이 드실 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네. 도축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 때문에 안 먹는 이유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포를 우리가 가축으로 얻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 가축이 도축되는 도축장에서 갓 도축된 개체로부터 살아있는 근육 샘플을 좀 얻어내는 방법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그 외과적인 수술 방법에 의해서 피부를 좀 절개하고요. 예. 거기서 근육 샘플을 한 1, 2g 정도 얻어내서 떼가지고. 예, 그걸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살생이 없기 때문에 예. 비건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면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종교혁명인 게 예.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도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살생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럼 종교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한 이유라면 뭐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 그 가능한 걸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그 우리나라의 젖소 중에 홀스타인 품종이 가장 많거든요. 네네. 그 홀스타인 품종의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학교 목장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소 이름이 찰순인데 아, 찰순이? 예. 뭔가 이름이 뭔가 딱딱 붙네요. 찰순이. 그 찰순이 엉덩이에서 예. 제가 이제 실제로 1g 정도의 근육 샘플을 채취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실험실로 옮겨서 배양육에 사용되는 세포 증식과 분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한사람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모든 분들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기후변화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온실가스 중에 15%가 이 가축이 방귀 뀌고 트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온실가스의 15%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고기 500g을 생산하는데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500g에 네, 7,000리터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가축용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곡식을 키울 경작지의 3분의 1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도 많이 쓰고 땅도 많이 쓰고 이런 고기를 그렇다고 안 먹자니 너무 맛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체육을 우리가 배양육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배양육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 축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1%의 땅에서 2%의 물만 사용을 하면 되고 온실가스는 98%나 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획기적이네요. 한사람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 동물 윤리 복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최 박사님께 궁금한 게 곤충은 윤리 생각 안 하나요? 아니 왜 거기서 공격을 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곤충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 귀뚜라미도 혹시 뭐 아픔을 느끼고 혹시 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개들을 막 찌고 가루를 내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나요?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곤충 윤리는. 네.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곤충도 아까 말씀 작은 가축인 것처럼 가축과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나 아까 한사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정하다고 하셨는데 네. 예, 배양육이 청정한지에 대한 아직까지 의문이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FBS나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품으로서 허용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식품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예. 항생제 얘기 왜 안 하셨어요? 항생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항생제 얘기해 주세요. 항생제. 예, 맞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세포 배양육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 의약학용으로 사용되는 그 케미컬들 그리고 배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이제 배지라는 것은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먹이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 예, 그거를 먹고 이제 세포가 무한히 증식하게 되는 건데 그 안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FBS라고 페탈 보바인 시럼이라 그래서 예. 그 태아에서 추출한 혈액이에요. 태아요? 예, 송아지 태아. 송아지 태아. 예. 근데 그것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연구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그 의학용으로 사용되던 케미컬들을 식품 수준의 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국민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섭취 가능한 그 세포 배양 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정하진 않습니다. 청정하는 중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미래의 대체 식량으로서의 식용 곤충과 세포 배양육 영양적인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생존을 위해 먹습니까? 이 입으로서 즐기고 이 느끼기 위해 먹는데 과연 이 두 가지의 맛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 세포 배양육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명확하게 고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고기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기 맛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그 줄기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고 그거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떼운 거거든요, 세포를. 예. 그래서 플라스크 안에서 얘를 증식시키고 분화시키는데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서는 우리 진짜 그 성숙한 근육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발달을 못해요. 약간 미성숙 근육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맛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맛이 없다는 얘기. 무맛, 맛이 없을 이게 무맛, 아, 무맛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의 세포를 가지고 왜 먹어요? 이제 단백질 원은 되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공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소금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뭐 천연 색소들도 넣을 수 있고 뭐 후추도 넣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햄버거 패티, 뭐 미트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맛이 느껴지죠. 피랑 육즙 예, 이런 예. 것들에 있어서 예. 이제 풍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 배양육은 나중에 이제 고기의 단계로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이제 근육이 형성되는 걸 이제 마이오튜브가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더 발달해서 그 근육의 기본이 되는 이제 그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그런 근섬유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게 성숙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뭐 고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백질이라든지 뭐 고기에서 색을 붉게 하는 마이오글로빈이란 단백질이라든지 또 고기의 맛에서 중요한 게 지방입니다. 아, 마블링.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불과 달궈지면서 그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 아, 잠깐만요. 지금 약간 느낌이 마장동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마장동에서 뵀던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고기 맛이 나는 건데 세포 배양육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성숙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근육 세포를 따로 배양시키고 그리고 지방 세포를 따로 배양시켜서 이것 둘을 혼합해서 제품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지방 세포와 근육 세포 그리고 또 근육과 지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에는 그렇죠. 뭐 근막이란 것도 있고 또 혈액 성분도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세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이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을 낼 수 있을까? 예. 이런 연구도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뭐 어떤 몇 개 레시피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뭐 레시피 있죠. 뭐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이건 진짜 이렇게 먹었더니 세포 배양육이 이렇게 기가 막힌다. 기존 가공 제품에 활용되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후추라든지 네. 또 MSG 뭐 이런 거 첨가를 좀 할 수 있고 결국은 MSG 맛이네. 우리가 그래요 사실. 결국 MSG 맛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가공이기 때문에 네. MSG가 제가 나쁜 건 여기 아니니까. 조금만 더 첨가를 하자면은 예, 예. IT 기술이 접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IT 기술. IT 기술이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식품 회사에서는 예. 이 세포 배양육을 바이오 잉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기에 많은 풍미가 들어가는 것은 단백질뿐 아니라 거기 뭐 지방이라든가 육즙이라든가 다당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기에 아주 맛있는 풍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바이오 잉크로 접목을 해서 진짜 스테이크 고기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예, 보기에 그렇게 딱, 되면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육즙에 나오는 것은 이제 고기가 맛있는 우리가 고기가 육즙이 나온다 이러는 것을 우리 피맛이라고 흔히 예, 이야기하는 예, 게 있잖아요. 이것을 콩뿌리에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적혈구 맛이 나는 거거든요. 콩뿌리에서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짜 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걸 말씀하신 대로 안심이든 꽃등심이든 뭐 삼겹살이든 찍어낼 수 있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미래에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MSG 조금 더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야 우리가 먹는 그야말로 고깃집의 뭐 제육볶음 혹은 여러 가지 스테이크 이런 맛이 나는 게 아닌가. 네,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세포 배양육은 어느 정도는 그 감이 오잖아요. 고기의 맛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아무래도 식용곤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식용곤충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이 드시죠? 아, 예, 먹고 있습니다. 자주 드시나요? 아, 가끔 먹습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아, 예. 맛있습니까? 아, 맛이 있으니까요. 거기 농진청에서도 고소해라는 이름으로 예,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먹었을 때 너무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해서 네. 곤충에 대한 거부감들이 사람이 있다 보니 네. 이 곤충이라는 말보다 그런 걸 좀 변환해서 해보자고 해서 미럼을 고소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네네네. 이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예, 여기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곤충입니다. 이거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이게 이제 오, 야, 신기하네. 예, 저쪽은 미럼이라고 하는 갈색 거절이 애벌레고요. 네네. 여기는 쌍발 귀뚜라미라고 해서 어. 예, 건조물입니다. 아, 건조물. 근데 뭐 봤을 때 막 예. 그렇게 거부감이 막 아주 강하게 들진 않네요. 저는. 예, 예. 맛도 네. 굉장히 고소하고요. 이 친구 갑자기 막 살아서 날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저 갑자기 살아날 그쵸, 확률은 그쵸. 없죠? 예, 절식해가지고 안에 내장도 다 비었고요. 내장도 아까 우리로 치면은 그 내시경하기 전에 한번 아, 비워놓은 예, 것처럼. 예. 도축도 소, 돼지도 어쨌든 도축하기 전에 다 내장을 비우거든요. 절식을 해서 그 다음에 도축을 하는데 네네네. 곤충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새우 과자요. 예, 새우 과자. 진짜 새우 과자예요. 근데 새우 과자는 사실은 이런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새우 과자, 이건 단백질이 단백질 풍부합니다. 불포화지 방산. 예, 예. 아,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것도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게 날개랑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눈은 못 맞추시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 이 친구한테 눈은 못 맞추겠는데 그냥 예, 예. 과자 같죠? 과자예요, 예. 과자. 저는 궁금한 게 네. 한번 박기원 박사님도 한번 그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 네네. 예. 한번 극복해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아, 예, 그 옆에 있는 거는 한번. 근데 예, 요거는 네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냥 새우 과자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안경이 이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길인데 도움이 되네요. 뭐 전혀 모르고 먹으면 뭐 전혀 모를 그런 맛이네요. 한사람 저는 박사님께서 대체용 먹는 걸로. 아니 그래서 대체용 말고 여기 새우 과자 이게 아시죠? 새우 과자예요. 새우 모양도 새우예요. 우리 한사람 박사님 새우 과자 한번 드셔보셔야죠. 싫어요. 아니에요. 아, 무서워. 죄송한데 그 친구가 더 무섭죠. 그 친구가 더 크신데. 예.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드시죠.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박기범 박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실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과자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로 인류의 위기가 닥쳐서 이것만 먹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위기다 생각하고 네. 이거는 댁에 가져가셔서 정말 아내분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네. 집에 라면도 떨어졌을 때 네. 아, 예. 이게 알겠습니다.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네. 그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곤충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저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가공식품을 만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거를 뭐 분말로 만들어서 다른 먹음직스러운 비스켓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도 이제 식품은 되게 간습적인 것이 크더라고요. 저희 이런 행사 같은 곤충 행사 박람회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장 가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신나게 가서 막 먹고서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식문화적인 간습적인 차이들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분쇄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쿠키나
빵 같은 거에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식용곤충을 처음으로 연구한 거는 저는 이제 원래 시국 가공자라 햄소세지를 개발하는 사람인데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한번 햄소세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2014년, 15년부터 저희는 이제 연구를 했는데 충분히 그런 제품들도 나왔고 햄소세지와 유사한 하이브리드 제품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멸치 같은 경우도 이제 말려놨을 때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지만 이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눈 또- 마주쳤다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어떻게 생선을 통째로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문화 관습적인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측면이 좀 큰 게 아닌가. 예.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미래식품으로서 식용곤충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연구한 거는 단백질 소스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이 이런 단백질 측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용곤충 안에는 20에서 30%의 지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지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기름을 짜가지고 곤충 기름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능성이 우수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해보자 하는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식용곤충에 있는 기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거부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입견으로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기능성이 밝혀지면 어쨌든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기능성에 맞춰서 적합한 형태로 구매를 하다 보니 각각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건 미백도 있고요. 간에 되게 굉장히 좋다고 해서 간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성을 밝히기 위해서 식용곤충 10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맛이 있고 몸에 좋으면 뭐랍니까? 이게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가격이라면 정말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식품으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가격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정석 박사님, 예.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샘플로 만든 그 고기가 네네. 굉장히 비싸 몇 억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2013년도에 마크 포스트 교수님께서 그 100g짜리 패티 2개를 만드시는데 네. 약 3억 원의 그 네? 비용이 들어갔다 그랬고요. 3억이요? 예, 그럼 100g에 1억 5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빌 게이츠밖에 못 먹는 건가요, 이거?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요. 예. 그러한 이유는 그때 사용됐던 재료들이 전부 그 의료 수준의 그런 케미컬, 시약들, 배지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 세포 배양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 그 설비들이 전용이 아니었어요.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배지이고 뭐 그로스 호르몬들인데 예. 뭐 배지를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500ml짜리 뭐 이거 한 통에 50만 원. 그리고 오. FBS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통 500ml짜리 한 통에 100만 원, 120만 원 막 이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수십 통이 들어가고 또 플라스크가 수백 개가 사용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만한 가격이 그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거 앞으로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싸면. 아, 예.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료 수준의 재료들을 식품 수준의 재료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외적으로도요. 현재도 그 배지에 사용되는 뭐 그 아미노산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뭐 이러한 것들도 더 저렴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 국내 기업들하고 연구자분들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의구심을 싹
깨뜨려 드릴게요. 네네. 이 전 세계적으로 배양육이 시판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예. 한 곳은 싱가포르고 한 곳은 바로 올해 6월에 미국에서 승인이 났어요. 오. 그래서 배양육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2020년 12월에 싱가포르에서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너겟을 상용화했는데요. 네. 치킨 너겟 1인분이 24,000원이었어요. 1인분. 24,000원. 뭐 24,000원. 비싸다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지만 정말 고기를 못 드시는 베지테리언이 너겟이 먹고 싶어. 그럴 때는 대안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렇죠. 가격이네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불과 7년 사이에 10,000배가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배양육이 대량으로 배양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가격은 더 낮춰줄 수가 있다고, 충분히 낮춰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사실 지금 소고기의 유통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렇죠. 서민들 기준에서 기분 좋은 날, 의미 있는 날 먹는 음식이니까요. 배양육은 그거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미래에는. 그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배양육이 생산되는 설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리액터라든지 바이오 리액터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세포가 발달하는 단계마다 또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전용 시설이 갖춰지면 가격은 획기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송아지 태어나서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배양육은 얼마나 그러면 걸려요? 소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그 출하된다라는 의미죠. 도축장에 가기까지 국내에서는 뭐 2년 8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3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시간적인 그 효율성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배양육의 경우에는 세포가 많이 증식하는 단계 한 1주 정도 그리고 이 증식한 세포가 그 근육을 형성하는 단계 한 1주 정도 그래서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나중에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을 집에서 직접 재배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기계도 많이 있고. 예, 맞습니다. 고기도 그런 식으로 배양육을 가정에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직접 생산을 해서. 예, 그러한 연구의 지금 기본이 되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포 잉크를 만약에 그게 이제 상품화가 되고 해서 미래에 뭐 스마트 키친, 뭐 배양육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자제품으로 나온다면 네. 그 휴대폰으로 오늘은 소고기 줄기세포를 주문을 해서 아. 그 배양기에 넣으면 그 안에서 소고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그렇게 되겠네요. 횡성 한우 줄기세포. 그런 건 홍성 한우 줄기세포. 줄기세포만 사가지고 예. 배양시켜 먹을 수 있는 날도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겠네요. 예. 와, 신기한데요.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식용 곤충은 어떻습니까? 1kg? 예. 1kg에 얼마 정도라고 하시죠? 키로에 한 가공을 하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 근데 곤충은 지금 곤충 산업에서 문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다 사람들이 키우고 사람들이 알을 채반하고 이런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팜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동으로 다 처음부터 채반부터 성장까지 해서 사육하는 데까지 사람의 인건비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뭐 알로서에서 부화를 해서 예. 이게 그 제품으로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 곤충이 종류가 10가지인데요. 애벌레를 먹는 거는 좀 짧고요. 예. 근데 성충으로 먹는 건 이제 애벌레 번데기 단계에 거쳐서 성충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한 2, 3개월이면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개월. 네. 만약 비교를 하자면 이 세포 배양육과 비교를 하자면 그럼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배양육보다는 훨씬 싸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대량 생산의 스마트팜 형식의 예, 그런 거를 갖춰지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다 자동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하까지 예,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덜란드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안 들어가잖아요. 제일 어쨌든 단가 중에 제일 비싼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빠졌을 경우에는 예,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용곤충과 세포 배양육, 식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측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곳들이 이 식품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식품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약으로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식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종의 그 건강식품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세포 배양육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된다. 예. 왜냐하면 죄송한데 제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보통은 약간 팩트에서 약간 벗어난 분들이 두 가지 다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그 양적으로 볼륨적으로 그 충분히 생산이 된다면 우리의 그 단백질 자원의 하나의 추가되는 옵션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세포 배양육은 우리의 일반적인 식육과 다르게 우리가 처음에 고기를 먹을 때 맛이 있지만 나중에 걱정하는 게 건강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혈관 질환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세포 배양육은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칼슘 우유 나오듯이 다 넣을 수 있어요? 칼슘을 첨가하면 고칼슘 배양육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뭐 특히 고기를 드실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한 성장기의 어린이나 유아, 그때 이제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배양육을 만들어서 또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얘기 앞뒤만 다 빼면은 예. 그 약을 팔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만능 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공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말씀. 이러면 무슨 이 세포 배양육에 그냥 영양제지. 다 들어가 있네. 종합 영양제네. 식품적인 이제 관능미가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리적으로 인프린시플하게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피 맛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는 고기가 나오는 이런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10년 내에 가능합니다. 10년. 네. 투자가 됐나요 지금 혹시? 투자 유치가 좀 지금 반영됐나요? 기술 발전하는 그 추이를 보면은 예. 10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양제로서 흡수하던 여러 가지 요인을 그냥 그 식품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날이 맛있게. 그 중요해요. 알약 먹으면 되는데 예. 근데 맛있게. 맛있게. 그렇죠. 그냥 알약 먹으면 이게 또 감이 안 그렇죠. 오니까. 배도 안 부르고. 배도 안 부르고. 식소리도 나야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정석 박사님보다 서른 박사님이 이 분야에 더 깊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식용곤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약일까요? 식품일까요? 식용곤충은 원래 약용식물, 동의보감에도 굼벵이를 자연관광제로 활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곤충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약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제 현재 와서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부족하면 이게 식품은 어쨌든 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일정해야죠. 쉽게 섭취가 가능해야지 이제 식품이 되는데, 지금 곤충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 가지에만 걸리면 무조건 완판이거든요. 첫 번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남성에게 좋다. 이 세 가지만 걸리면은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만 관련된 효과도 지금 보고 있는데, 곤충들 가지고서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곤충 추출물들을 개발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업화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질병 같은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기능성 식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의 목적은 아니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박사님 끝으로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앞으로 뭐 포부, 이런 미래 계획 이렇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상 박사님. 다양한 식용곤충으로 활용해서 푸드테크 기술과 접목해서 다양한 식품학적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식용곤충의 기능성을 밝혀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밝혀내서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식용곤충의 활용도를 높여서 식용곤충이 좀 식량 자원으로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정석 박사님도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세포 배양육 연구를 하면서 기반의 축산을 뭐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존의 축산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 축산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거든요. 사료 문제도 그렇고 가축 사육 지역 면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빠르게 선점하고 그리고 먼저 발전시키면 우리나라 식량 경쟁력,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국가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더 이제 고기에 좀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저는 진행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양육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레시피 개발에도 최 셰프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석 설계사 두 분도 이제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그 곤충, 식용 곤충과 배양육 모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보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단백질 섭취뿐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런 환경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기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날도 빨리 오면은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 두 분 모두 응원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알레르기를 극복하신 우리 박기범 박사님의 응원도 듣고 싶네요.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10%를 시작할 때는 이제 이 뭐 배양육이든 식용곤충이든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요새 뭔가를 대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그냥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 기술은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영양뿐만이 아니라 기능성으로서든지 아니면 지구의 뭐 환경에 대응하는 측면이든지 꼭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 두 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이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을 지키면서 인류에게 행복감을 줄 우리 식용곤충과 세포 배양육,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미래의 식탁엔 이 두 가지가 모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올리겠습니다.